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좀 잘 정리가 되면은 손쉽게 그래프를 그려서 볼 수 있다라는 건데, 한번 이 각각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제가 좀 설명을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일 변수부터 한번 보죠. 단일 변수. 한 가지 변수일 때 슉. 네, 단일 변수부터 한번 보자. 단일 변수일 때, 단일 변수 데이터를 우리가 시각화한다라고 했을 때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 시각화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연속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무슨 목적으로 시각화를 한다 했었어요? 숫자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크게는 이 세 가지, 히스토그램,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확률 밀도 함수, 그리고 박스 플랫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각가지 시각화 기법이 뭘 의미하는지만 우리가 잘 알면 되겠죠? 그쵸? 예, 히스토그램은 뭐냐면은, 숫자 데이터의 분포를 막대로 표현한 거예요. 막대로 표현.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X축은 뭐가 되냐면은 해당 숫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Y축은 빈도수가 되게 됩니다. 빈도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 이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어떤 모양으로 그래프가 나오냐면은 요런 그래프가 짜잔하고 나와요. 요렇게 생긴 그래프. 요런 그래프가 나와요.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릅니다. 히스토그램. 네. 숫자 데이터의 분포를 막대기로, 빈도수에 대해서 막대기로 그린 걸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릅니다.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 어려운 거 없죠? 자, 두 번째. KDE라고 부르는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르는 확률 밀도 함수는 뭐냐면은, 얘는 이 숫자 데이터의 분포를 바탕으로, 이 숫자 데이터가 어떤 특정 개수를 가지는 이 분포를 바탕으로 확률 함수를 계산을 해요. 확률 밀도 함수라는 확률 분포를 계산해요. 확률 분포를 계산하여 선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터,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확률 분포. 이 데이터의 이 빈도수를 바탕으로 확률 분포라고 하는 통계에서 쓰는 확률 값을 계산해요. 이걸 왜 계산하냐면은 우리 전통 통계의 메커니즘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통계학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어떻다 했었어요? 모집단에서 일부분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 일부분의 데이터로 통계량을 계산하고 다시 그 데이터로 모집단이 어떨지 추정하는 작업을 한다 했었었죠.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확보한 데이터가 표본, 샘플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샘플. 그럼 이게 샘플일 때, 이 데이터가 샘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모집단이라면은 이 데이터가 실제로는 어떻게 분포할까라고 하는 확률을 계산해주는 분포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걸 이제 확률 분포 또는 확률 밀도 함수 KDE라고 불러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래서 X축은 해당 숫자 데이터를 X축으로 잡고요. Y축은 X축은 해당 숫자 데이터가 X축이 되고요. Y축은 어떻냐면은 Y축은 확률 값으로 계산이 돼요. 확률 값으로. 확률 값으로 계산이 되는 그래프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 KDE,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터라고 불러요. 확률 밀도 함수. 요런 지표를 계산해서 데이터가 어디쯤 이 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분포할 확률이 몇 프로인지 이런 것들을 보통 확인을 해줄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박스 플랫이라고 하는 상자 그림이라고 하는 시각화 기법이 있어요. 숫자 데이터 확인할 때. 얘는 뭐냐면은 숫자 데이터의 분포를 숫자 데이터의 분포를 4분 범위 IQR 통계량을 이용해서 표현한 것을 박스 플랫이라고 부릅니다. 박스 플랫. 얘를 박스 플랫이라고 불러요. 무슨 소리냐? 요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요렇게 생긴 애. 슉? 뭐야?
왜 다 안 따라왔지? 요렇게 생긴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난 막대기로 표현된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박스 플롯이라 불러요. 박스 플롯. 네, 요렇게 생긴. 네, 상자 그림이라 부릅니다. 상자 그림. 선생님 이거 그래프 어떻게 해석하나요? 이 각각의 지점이 갖는 의미들이 있어요. 각각의 지점이 갖는 의미. 자, 여기 요렇게 적어볼게요. 짠. 미리 작성을 해왔어. 슉. 자, 보세요. 이 상자 그림이라고 하고요. 이 데이터는, 이 그림은 아까 얘기했듯이 숫자 데이터의 분포를 사분범위라고 하는, IQR. 우리 어제 배웠죠? 인터콘타일 레인지라고 하는 범위. 전체 데이터의 50%가 물려있는 IQR이라고 하는 그런 지표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건데,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이렇게 상자가 이렇게 짠 있죠? 그럼 여기 첫 번째, 네모 박스의 첫 번째 이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은, 전체 데이터의 25% 정도 왔을 때의 데이터를 이 아래 상자로 이렇게 탁 잡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 데이터가 있으면은 25번째 위치한 데이터. 그 데이터를 이 아래 상자로 탁 잡아요. 그리고 여기를 1Q, 1사분 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1사분 범위. 그럼 여기 이 앞쪽에 있는 데이터는 전체에 몇 프로가 있을까요? 전체 중에 25%의 데이터가 앞에 몰려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상자 뒷부분, 여기는 이제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전체 데이터의 75%에 해당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100개 있으면은 앞에 75개, 뒤에 25개 요렇게 분포해 있는 거예요. 그 지점을 뒤에 박스로 이렇게 잡아요. 그럼 이 네모난 상자 안에는 전체 데이터의 몇 프로가 몰려 있는 거예요? 전체 데이터의 50%가 몰려져 있는 거죠? 인터콘타일 레인지라고 해서 4분 범위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쵸? 예, 4분 범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4분 범위. IQR이라고 부르겠죠? 인터콘타일 레인지. 그러니까 이 네모난 상자 안에 데이터가 1000개 있으면 500개 들어가 있는 거고, 데이터가 700개 있으면 350개가 이 안에 분포해 있는 거예요. 이 상자 안에. 그럼 이 상자가 좁으면 좁을수록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있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정확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쵸? 상자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데이터가 중심에 비해서 멀리 퍼져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통계에서는 이 상자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때요? 데이터가 대표값에 대해서 정확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걸 박스 플롯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그럼 이 양 끝에 팔은 뭔가요? 이 팔은 이 상자 그림에서 이제 이상치를 판단할 때 그려주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이 팔 끝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이쪽 끝은 3, 4분 범위로부터 이 IQR이 1.5배 정도 떨어진 구간을 맨 끝 팔로 잡아요. 그리고 이 뒤쪽은 1, 4분 범위에서 또 인터콘타일 레인지의 1.5배 정도 떨어진 거리를 여기 이쪽 팔로 잡습니다. 예. 그래서 계산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 팔에 벗어나는 데이터들 있죠? 얘네들 점점점점 찍혀있는 애들, 얘네들을 이제 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웃라이어, 이상치라고 불러요. 이 상자 그림에서 얘네들을 이상치라고 불러요. 이상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표준 편차의 6배 이상 벗어난 애를 이상치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상자 그림 같은 걸 그려서 인터콘타일 레인지의 1.5배 벗어나는 데이터, 인터콘타일 레인지의 1.5배 이상 벗어나는 데이터를 아웃라이어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때요? 상자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데이터의 절반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의 1.5배 떨어진 부분에서의 이상치가 어디까지 분포해 있는지도 우리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한 그래프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끝에 팔은 각각의 1, 4분 범위와 3, 4분 범위에서 1.5배 떨어진, 인터컨타일 레인지 1.5배 떨어진 부분에 이 팔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벗어나는 데이터는 이 상자 그림에서 아웃라이어, 이상치라고 인지를 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쵸? 여러분 이런 그림 어때요? 이런 그림, 이 상자 그림 언론에서 봤어요? 여러분 미디어나 매체에서 이런 그림 본 적 있어요? 없죠? 왜 안 그릴까요? 이런 거. 이 의미를 모르거든, 대중은. 이런 1Q, 3Q 이런 거는 우리처럼 통계를 배우거나 전공을 하지 않으면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설득할 때 불리한 거야. 상대방을 설득할 때. 얘보다는 얘가 훨씬 나은 거지.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죠. 데이터 시각화는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즉 내가 담을 수 있는 메시지를 담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보고자 할 때는 요렇게 보는 게 정확하겠죠? 그쵸? 근데 내가 이 통계량, 이런 인터컨타일 레인지나 사분법이라고 하는 통계량의 개념이 없는 사람한테 이 데이터의 분포를 보여주면서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얘를 그리는 것보다는 이 앞에 있는 얘네들을 그리는 게 훨씬 낫겠죠. 그쵸? 요런 게 있어야 됩니다. 요런 기술들이 있어야 돼요. 분석가라면은. 그냥 그래프 짠하고 그렸다? 이건 이제 하수야. 이건 기초 단계에서의 분석이야. 진짜 실력 좋은 분석가들이라면은 이런 그래프 같은 거 탁 그릴 때 메시지를 담아서 그립니다. 메시지를 담아서.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비즈니스 같은 데서는 쓰이겠죠. 당연히. 이런 상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왜? 지표를 객관적으로 최대한 통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그래프들을 많이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설비기술부, 품질관리, 퀄리티 관리하는 부서, 코스트 관리하는 부서,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려요. 유통 이런 데. 근데 언론, 미디어, 매체, 그냥 이제 밖에서 나오는 간행물, 저널 이런 데서는 이런 거 잘 안 보이죠. 왜?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은 여기 안에 있는 얘네들까지 다 설명을 해야 돼, 내가. 그래서 설득을 해야 돼. 그럼 이제 설득의 과정이 길어지는 거죠. 그럼 내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또 새로운 지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설득력이 더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그때는 다른 기법을 쓰는 거죠. 예. 요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부서는 정말 숫자에 민감한 부서인데 아직도 그냥 요렇게만 분포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요렇게도 볼 필요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홍보 관련된 부서다. 홍보 부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는 어떤 메시지를 실어서 이 시각화를 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라고 하면은 요런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숫자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문자 같은 범주형 문자 같은 경우에는 항목과 빈도수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쓴다 했었죠. 항목과 빈도수. 그래서 바 차트 아니면은 파이 차트 같은 거 그린다. 요런 거 그리는 거예요. 요런 그림. 각 클래스별 데이터의 개수 이런 거 그려주는 거죠. 요런 거. 그럼 이제 단일 변수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됐죠? 그쵸? 예. 숫자 데이터는 분포를 확인하는 목적. 문자 데이터는 항목과 빈도수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본다. 그리고 숫자 데이터에서 특히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거 이거 상자 그림. 박스 플랫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계량들을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서 데이터의 분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요게 다예요. 단일 변수 확인할 때 요게 다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건 다변수겠죠. 다변수.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시각화를 할 때. 근데 이게 더 쉬워. 얘가 오히려 더 별게 없어. 다변수. 쇽. 자, 다변수일 때를 한번 봅시다. 다변수.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시각화를 할 때.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했었어요. 첫 번째, 범주형, 연속형. 집단 간 통계량 비교할 때. 이건 그냥 유형만 보여줘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 각 집단별로 스코어의 평균 또는 합 같은 거 비교할 때. 집단 간 통계량 비교할 때. 두 번째, 산점도. 둘 다 숫자 데이터죠.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 점 형태로 이렇게 착착착 데이터를 찍는 게 가능해요. 산점도.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요런 직선까지 그려주면은 가장 좋겠죠. 그쵸? 이걸 뭐라 불러요? 회기선이라 부르죠? 회기선. 실제 이제 특히 설비 아니면 품질 아니면 공정 관련한 데이터 다루시는 분들은 요런 그림까지 많이 그리죠? 회기선까지 보통 같이 그려서 시각화를 해줍니다. 이 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직선까지 그리면은 이 토탈 밀이라고 하는 것과 팁의 관계를 양의 상관관계인지 음의 상관관계인지를 우리가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회기선. 데이터를 대표하는 직선. 데이터들을 대표하는 직선. 회기선을 그려서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회기선을 같이 그려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라인 차트. 시간에 따른 어떤 연속형 값에 대한 추이.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 뭐 이런 거라고 했었고, 연도별로도 이렇게 이 선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등급, 단계별로 선을 이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령대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국민 뭐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데이터 가져와가지고 연령대별 콜레스테롤 수치를 선으로 이렇게 그어서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어쨌든 전체 사람들 데이터가 뭐 정말 특수한 질병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람의 인체 데이터라는 게 어느 정도 일반적인 트렌드를, 절대 자연의 법칙을 따르면서 트렌드를 띠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선으로 이런 트렌드 형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연령대라고 하는 게 순서가 있는 값이죠. 연령대, 등급, 날짜, 연도, 주차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 X의 순서형, Y에는 연속형 형태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요 정도. 요게 다다. 이게 다예요. 시각화. 이게 다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계속 강조하죠. 바로 요거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프 해석할 때 주관적인 해석이 이뤄질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각화를 할 때는 상대방을 쉽게 설득할 수 있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그래서 실제 분석가들이 데이터를 확인할 때는 R이나 파이썬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시각화를 해서 보긴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어떤 자료를 만들어야 돼. 포트폴리오 같은 걸 만들거나 해야 돼. 사업계획서를 써야 돼. 뭐 이런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으로 시각화를 하기보다는 그냥 PPT로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실제로. 네. PPT로 그냥 충분히 축 같은 거 조절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 내가 원하는 값만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트렌드가 있나 없나, 인사이트를 찾기 위한 용도로만 시각화를 할 건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로 시각화를 해서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판단을 해보고, 또 내가 보고받은 자료, 내가 확인하고 있는 자료가 그 상대방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지, 아니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그냥 어떤 규칙에 의해서 떨어져서 만들어서 나오는 시각화 자료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아로노로 한번 그려서 확인해보면 되겠죠? 그쵸? 예, 한번 그려서 봅시다.